우리 옷장이나 뭐 주방 찬장을 한번 열어보면요. 마치 아주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 같은 그런 익숙한 브랜드들이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네네, 옥 있죠. 매일 씻는 운동화, 아니면 뭐 아침을 깨우는 커피, 냉장고 속 케찹까지.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 뭐랄까 우리 일상의 한 조각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그 존재감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뭐 공기처럼요. 그런데 만약 그 단단해 보이던 아이콘들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 각자의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했지만 지금은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세 개의 거인, 바로 나이키, 스타벅스, 그리고 크래프트 아인츠의 현재를 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세 기업의 사례는 단순히 요즘 좀 힘든 회사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라도 이 시장의 변화, 또 날카로운 경쟁, 그리고 스스로 내린 단 한 번의 결정,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각 기업이 마주한 문제의 결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인, 나이키부터 시작해보죠. Just do it. 이 세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혁신과 스토리텔링으로 스포츠웨어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해왔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 최고의 선수들을 앞세운 마케팅, 그리고 신발 밑창에 공기를 넣는다는 그 기발한 상상력으로 시작된 기술 혁신까지. 나이키는 단순한 운동복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파는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막강했던 나이키 제국에 요즘 이상 신호가 계속 잡히고 있어요. 물론 뭐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아디다스가 다시 부활하고 있고, 맞아요. 또 호카나 올러닝 같은 새로운 주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쟁 구도가 완전히 재편됐다고 봐야죠. 과거에는 나이키냐 아니냐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기능성으로 파고드는 브랜드, 패션으로 승부하는 브랜드, 뭐 각자의 영역에서 나이키의 파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부 경쟁자들보다 더 큰 문제가 나이키 내부의 결정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한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 소비재 직접 판매, DTC 전략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네, 아니 근데 그 DTC 전략이 언뜻 듣기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뭐 플라커 같은 중간 유통업체를 안 거치고 나이키닷컴이나 직영 매장에서만 판다. 네네. 그러면 뭐 마진도 더 남고 고객 데이터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 완전 일석이조 아닌가요? 정확히 그 논리였죠. 우리는 이제 유통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겠다. 아주 멋진 선언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들이 간구한 게 있었죠. 바로 소비자들이 신발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식이요? 사람들은 나이키만 사러 매장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브랜드를 신어보고 비교해보고 그 자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죠. 그러네요. 나이키가 유통 매장에서 발을 빼는 순간 그 귀중한 비교의 무대에서 스스로 그냥 퇴장해버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나이키가 떠난 그 매대에 풀라커 같은 유통업체들이 어떤 브랜드를 채워 넣었을까요? 당연히 경쟁사 제품들이었겠네요. 당연히 아디다스나 뉴발란스, 호카 같은 경쟁 브랜드였죠.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택지들을 접하게 됐고 그 결과 나이키는 고객을 만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지금 부랴부랴 다시 유통 채널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 번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런 전략적 실수가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겠네요. 아주 처참하게요. 그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고작 1% 늘었어요. 1%요? 네. 그나마 전년도에 10%나 역성장했던 그 기저효과 덕분이죠. 사실상 제잘걸음인데 더 심각한 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은요? 무려 32%나 급감해서 7억 9,2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잠깐만요. 32%나요? 작년에 1,000원을 벌었다면 올해는 680원밖에 못 벌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감소인데요. 버리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훨씬 많아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건 주가입니다. 지난 5년간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도 주가 수익 비율 PE는 여전히 34배 수준이에요. 34배면
와, 시장의 다른 경쟁사들이나 일반 제조업체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실적은 이런데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투자자들이 여전히 나이키의 현재 실적이 아니라 과거의 명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여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브랜드 프리미엄 혹은 믿음의 영역인 거죠. 아, 하지만 이런 믿음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리해보면 나이키는 이 치열해진 경쟁, 스스로 자초한 전략 실패, 그리고 추락하는 실적이라는 삼중고에 더해서 그 실적에 비해 여전히 비싼 주가라는 잠재적 폭탄까지 안고 있는 셈이네요. 저스트 두 잇을 외치던 거인이 이제 what to do, 이걸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어가고 있죠. 나이키 이야기가 결국 브랜드 경험을 놓친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요즘 가장 위태로워 보이는 곳이 바로 스타벅스 아닐까요? 아, 공감합니다. 한때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저도 얼마 전 스타벅스에 갔는데 예전에는 그 바리스타가 닉네임을 불러주거나 가끔 아는 척도 해주는 그런 소소한 인간적인 재미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모바일 오더 알림이 울리면 45번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하고 부르니까 좀 삭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군요. 비싼 가격은 둘째치고 서비스는 느려지고 매장 경험은 점점 평범해진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네. 내부적으로도 시끄럽다고 들었어요. 직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한때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사측과 직원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내부 분위기 문제를 넘어서요, 인건비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아, 안 그래도 비싸다는 소리 듣는데 원가 압박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웬만한 길모퉁이마다 스타벅스가 하나씩 있으니 더는 매장 낼 곳도 없다. 그래서 중국처럼 변수가 많은 해외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요. 이런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구원투수를 영입했죠. 바로 멕시칸 그릴 체인 치폴레의 성공 신화를 쓴 브라이언 니콜을 새로운 CEO로 데려왔습니다. 오, 치폴레를 살려낸 인물이면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요? 실제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반짝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 성장하면서 드디어 반등하나? 이런 희망을 줬죠. 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이키처럼 매출 증가율보다 비용 증가율이 훨씬 가팔랐어요. 결국 남는 게 없었다는 얘기군요. 남는 게 없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85%나 폭락했습니다. 1억 3,300만 달러. 잠깐만요. 85%요? 네, 85%입니다. 8.5%가 아니고요. 와, 그건 거의 회사가 휘청거리는 수준인데요. 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숫자였죠. 이런 실적 때문인지 지난 5년간 주가도 지지부진했는데 여기서 또 나이키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죠? 향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선행 PE가 무려 37배에 달해요. 와, 이거 완전 나이키랑 판박이네요. 실적은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그래도 스타벅스니까 괜찮을 거야 이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 주자는 크라프트하인츠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앞선 두 회사와는 결이 좀 달라 보여요.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고 배당 수익률이 무려 6.6%나 되더라고요. 6.6% 배당이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충분히 혹할 만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준다고 이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배당 함정일 수 있잖아요. 네, 그 높은 배당률 뒤에는 아주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의 태도 변화입니다. 버핏이 크래프트와 하인츠의 합병을 주도했던 그 큰손 투자자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버핏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합병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회사가 추진 중인 분사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후계자인 그렉 아벨과 함께요. 워런 버핏이요? 자기가 투자한 회사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아주 이례적이죠. 보통은 조용히 지분을 팔고 나오지 않나요? 그가 공개적으로 반대할 정도면 뭔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로 읽히네요. 바로 그겁니다. 머핏이 왜 반대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를 둘로 쪼개는 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크래프트 하인츠라는 자동차의 엔진 자체가 낡고 고장났는데 차체를 둘로 나눈다고 해서 차가 다시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장난 엔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거스를 수 없는 두 가지 시대적 흐름입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가공식품을 피하고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찾고 있어요. 네. 케첩이나 마카로니 앤 치즈가 주력인 회사에게는 치명적이죠. 둘째, 유통업체들이 직접 만드는 저렴한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굳이 비싼 돈 주고 크래프트하인즈 제품을 살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회사를 분할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 재무적으로도 위험 신호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19년에 배당금을 한번 대폭 삭감한 전적이 있어요. 아, 그랬었군요. 지금의 높은 배당률이 언제 또다시 삭감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실적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2025년 3분기 순매출은 3% 줄었는데 이런 감소세가 2023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순이익은 6억 1,500만 달러로 꽤 개선된 것처럼 보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회계가 만들어내는 착시 효과입니다. 착시 효과요? 네, 전년도에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를 대규모로 떨어뜨리는 회계적 손실, 즉 자산 상각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아, 올해는 그 일회성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실제 사업의 체력이 좋아져서 이익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회사의 유일한 매력은 12배에 불과한 낮은 PE 정도겠네요? 표면적으로는 싸 보이죠. 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역성장과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언제 삭감될지 모르는 배당까지 고려하면 그 싼 가격이 과연 매력적인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네,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새 아이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이네요. 나이키는 고객의 경험을 놓쳤고 스타벅스는 고객과의 관계를 잃어가고 있으며 크래프트 하인츠는 아예 고객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네.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와 고객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소비재 시장에서 브랜드 충성도라는 게 더 이상 영원히 주어지는 상수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시대에 맞춰 진화해야만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어쩌면 과거의 영광이라는 게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자산이 아니라 때로는 변화를 가로막는 무거운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과거의 영광이 변화를 가로막는 부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브랜드는 절대 안 흔들릴 거야 라고 믿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있죠. 그중에 과연 5년 아니면 10년 뒤에 오늘 우리가 나눈 것과 비슷한 분석의 대상이 될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최애 브랜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균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필요가